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재정을 아껴서 약자를 위한 복지에 정부 돈을 많이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대신 국회의 협력이라는 말을 썼고 비속어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전면 불참으로 상당수 의석이 비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 빚이 1,000조 원까지 늘었다며 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라 밝혔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열쇠말은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약자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고 반도체, 양자우주 등 첨단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과의 협치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을 4차례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19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는데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사과하란 정의당의 손팻말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팻말 그좀 쳐오세요.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윤 대통령 본인도 시정연설 전 가졌던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비속어 발언을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만한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마치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걸린 시간은 18분 28초. 역대 대통령의 본 예산안 시정연설 중 가장 짧았고 169명 민주당 의원들의 전면 불참으로 참가 의원 수도 가장 적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한 데 대한 엄중한 항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설 국회 본청 현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집결했습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의장단 환담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침묵 시위로 맞섰는데 이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방해하느니 전면 불참으로 더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시정연설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전면 불참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연설 전후 맞은편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이어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회를 무시하는 비속어 발언에 대한 사과는커녕 검찰을 앞세운 반협치 폭주만 내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불참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하나 지키고 이재명 하나 눈치 보는 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예산안 심사에서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대통령실 바람대로 12월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검찰이 구속 수감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사흘째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오던 김용 부원장이 어제 오후부터는 아예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만배 씨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원장이 어제 오후 민주연구원 집무실 압수수색 직후부터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진술에 기댄 무리한 수사라며 항의의 뜻으로 비협조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이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조사실에 있던 김 부원장에게 PC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김 부원장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포렌식 팀이 PC의 보안 체계를 직접 뚫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구속기한 14일 안에 1차 수사를 끝내야 하는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비리의 또 다른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2, 3주 사이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공모했는지 혹시 다른 돈을 전달했는지 물었지만 김만배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 부부가 지난 2014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샀다가 3년 뒤에 되팔고 여의도 아파트를 산 과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 부원장 배우자가 수입과 대출을 합쳐 계좌이체로 아파트 대금을 지급했다며 현금이 쓰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분간 수사는 자금 사용처를 쫓는 검찰과 입을 굳게 담은 김용 부원장 사이 줄다리기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 사업마다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사마다 돈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건데요. 지방 부동산 현장은 물론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주 첨단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274가구가 내년 9월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절반쯤 지었는데 이달 초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우석건설이 지난달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내 중견급 건설사임에도 대출이 막혀 결국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분양도 잘 됐고 공사도 순조로 왔는데 건축 자재 어음 부도가 발생한 거죠. 공사 중단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었습니다. 꿈인 줄 알았거든.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구, 대전, 세종 등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긴 마찬가지. 공사를 중단 혹은 연기하거나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현장도 속출해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부동산 PF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자 신규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답은 명확하거든요. 지방에서 가격 하락이 더 크겠죠, 수도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PF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돈줄은 더욱 졸아들었습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대출 보증을 서고도 빚을 대신 못 갚겠다 말을 바꾼 마당에 어느 회사의 보증인들 믿을 수 있겠냐는 심리가 시장을 뒤덮은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조차 오는 28일 만기인 대출금 7천억 원에 대한 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 4곳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사실상 보장된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조차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서 PF를 일으키지 못하면 당연히 건설사가 지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이죠. 기업들의 자금 실탄이 바닥나는 내년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은 112조 2천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그만큼 부실 우려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어린이집 승합차를 5톤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는데요.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70대 운전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구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4초로 국도변에 뒷문이 심하게 찌그러진 어린이집 승합차가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남자 어린이를 안고 나와 도로가에 앉힙니다. 차례차례 아이들이 구조되는 동안 다른 소방대원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랐는지 주저앉아 목 놓아 우는 어린이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창녕의 한 국도에 신호 대기 중이던 어린이집 승합차를 5톤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트럭과 추돌한 어린이집 차량은 그 충격에 40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튕겨져 나왔습니다. 빵 소리가 나더만 저 화물차 한 대만 서 있더라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제 그 차가 오고. 사고 당시 승합차엔 8살 어린이 12명과 어린이집 교사, 운전기사 등이 타고 있었는데 어린이와 교사 등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더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운전기사는 사고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안전벨트 그냥 다 했는데 이제 연세가 좀 많거든요. 운전하신 분이. 전부 다 안전벨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상은 없습니다. 다들. 경찰은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